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기술이 이 세계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기술이 이제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 이 강의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후반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 강의도 듣고 주요 국가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중국 뭐 이런 거를 듣고 이제 이걸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10년 전에 똑같은 이런 이제 미래 EAI 아카데미가 있었다면 기술 파트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별도로 강의를 했을까? 기술과 미래 세계 정치에 대해서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7년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미중 간의 경쟁에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아이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하나의 배경이고 또 하나는 IT 기술 자체가 이제 굉장히 혁명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2016년도에 알파고 여러분도 2016년도에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뭐 알죠? 기억나죠? 예, 이세돌과 알파고의 뭐 이제 그 대결이 있었죠. 거기서 4대1로 처참하게 인간이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 붐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 지금 한 10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를 바꿔가고 있는 어떤 그, 지금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고 뭐가 이제 엄청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사회 자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세계 정치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기술 얘기를 좀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강의 내용은 이제 이 기술은 세계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전에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이런 세계 정치를 바꾼 기술이 있는지. 예컨대 핵무기도 있잖아요. 핵무기도 국제정치 그 씬을 엄청 바꿨어요. 핵무기가 없었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기술과 세계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중이 첨단 기술을 놓고 어떻게 경쟁을 벌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향후,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이 미래 세계 정치를 어떻게 바꿔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세계 정치에서 중요했는지 인트로덕션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핵무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핵무기 이전에도 예컨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전보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전보가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텔레그라프 이런 거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교수님이 20대 때는 휴대폰도 없고, 뭐 그랬잖아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야 식구들이 앉아서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정이 바뀌고 막 이렇게 돼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되게 답답했을 것 같죠. 어떻게 살았지 싶을 것 같죠.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컨대 누가 결혼을 해. 뭐 교수님 뭐 오빠가 결혼을 해. 근데 친한 친구가 결혼식에 못 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전보를 보냈어요. 결혼식장에. 축전을.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읽어줬어요. 아, 오늘 뭐 김개똥군의 친한 친구인 누구가 결혼식을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고 축전을 보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나 못 가니까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정보를 많이 썼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예컨대 1차 세계대전이 난 원인,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이 인상을 갖게 된 원인.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같은 편 먹고 싸웠던 나라잖아요. 독일하고 일본에 대항해서. 그러다가 같은 편을 먹고 싸웠다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조지 캐난 전보라는 거. 미국 출신의 러시아 외교관이었죠. 주니 외교관. 이 사람이 이제 소련에 근무하면서, 당시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에 근무하면서 보낸 정보가 이제 굉장히 이 소련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소련은 이제 미국하고 좋게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련은 팽창 야욕이 굉장히 좀 깊이 깔려 있고,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우리도 소련을 좀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는 컨테인먼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똑똑하고 젊은 외교관이 써서 보내니까 이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소련에 대해서 조금 어, 적대적인 인식이 그 미국 안에서 많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진머만 정보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벌리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 강했던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 조금 자기네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어떻게 수를 좀 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진머만이라는 독일의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한테 정보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멕시코는 미국하고 남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좀 거기에서 미국하고 전쟁을 좀 해. 그러면 미국이 이 자기 국경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유럽에는 참전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미국의 관심을 잡아두라고 정보를 보냈는데, 그게 인터셉트 된 거예요. 영국에서 인터셉트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미국이 노발 대발하고, 결국은 잠수함이 뭐 침몰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참전을 하게 됐죠.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정보라는 기술 하나가 세계 정치의 역사를, 뭐 이게 없었으면 완전히 다르게 갔냐,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황을 결정하고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죠. 말라리아는 또 어떻고요? 말라리아는, 만약에 말라리아 치료제가 없었으면 제국주의 서구의 아프리카 침략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다. 뭐 여기 잠깐 써놨는데, 유럽인 224명이 들어가면 221명이 죽었어요. 아프리카에. 뭘로? 말라리아로. 그래서 뭐 제국주의고 뭐고 할 수가 없었어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뭐 침략을 하고 말고 뭐 다 죽어 가면은.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면 서양인들만 죽고 아프리카인들은 안 죽지? 이러고 보니까 아프리카인들이 쓰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었던 거예요. 민간 처방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키니네라는 거를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 그걸 이제 그래서 백인 군인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여러분도 아마 아프리카 지금도 가려면 맞고 가야 됩니다. 2주 전에. 이게 뭐 되게 독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교수님은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어서 아직 안 맞았는데, 뭐 하여튼 2주 전에 이렇게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걸로.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런 말라리아 치료제, 그다음에 전복, 또 이런 무시무시한 핵무기, 이런 것들이 세계 정치의 흐름을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국제 정치가 기술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도, 핵무기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뭐 핵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관심을 가진 국제 정치학자는 별로 없어요. 그냥 무기에
성능이 폭발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기술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은 주어지는 거? 그거에 따라서 뭐 조금 어떻게 해야지 상황을 바꾸는 거지. 기술 자체에 대해서 이게 국제 정치에 어떤 심오한 임팩트를 미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점 하나 하고 이제 가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막 인공지능 가지고 열을 내는 건 왜 그렇게 열을 내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미디어 환경,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AI를 빨리 잘 활용하는 국가가 더 경제 성장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강한 무기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항상, 패권 국가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국가였나? 또 그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중화 제국 등은 당대에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국가. 예컨대 우리가 몽고 제국을 한번 생각해요. 이 몽고 제국이 완전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패권 국가였던 적이 있죠. 근데 기술이 뛰어나서 세계를 제패했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본다면 세계 이 4대 발명품이라고 여겨지는 종이, 나침판, 화약, 인쇄술, 이런 건 전부 중국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서구화된 어떻게 보면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서구화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강의를 하고 이런 식의 옷차림을 하고 하고 있는 것도 서구화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서구화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갓 쓰고 있고 그다음에 비녀 꽂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당에서 공부하고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구화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걸 서구화라고 느끼지조차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이렇게 확 스며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이렇게 되기 전에 한 3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 세계는 굉장히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서양, 그 다음에 이 동양, 또 다른 지역들.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이렇게 굉장히 국제정치 씬에서 중요해진 거는 서구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그 전에 물론 과학기술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이런 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에 또 토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침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세계 정치 패권국은 아니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거고요. 기술과 세계 정치에 대해서 아직 일반적인 이론은 없지만 이, 이 장주기 리더십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모델스키라는 이 학자가 만든 이건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술 내지는 선도 산업, 리딩 섹터라고 그러죠. 이거하고 세계 정치 패권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를 따지니까 이제 영국의 패권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는 면직물, 증기기관에 토대한 기술 혁명에 토대한 산업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이고,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여겨지는 철도나 철강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영국을 제끼고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선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전기나 어떤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진행된 기술혁명에서 미국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클로 보면 1980년대쯤 미국이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이 1980년대 미국에서 촉발된 어떤 이 실리콘밸리발 IT 혁명 이런 거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또
했고, 지금 이제 2020년대 세계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선도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어떤 국가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차세대 이제 이 패권국이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이 주도하냐, 중국이 주도하냐에 따라서 패권 국가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역사적인 상상력을 조금 발휘를 하면요. 1900년대 초반, 뭐,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세계 패권국으로 미국이 등장할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어쨌든 170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서 한 100년이 지나고 이랬잖아요. 그 엄청난, 지금 보면은 뭐 영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굉장히 약소국이 미국이 강대국인데 근데 불과 한 15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미국은 땅덩어리만 많고 쓸모없는 땅만 있을 뿐 미개하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자기네들의 문화적 후진성에 되게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국의 뭐 귀족들이나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의 약간 신분을 좀 세탁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시절에 이미 이 바닥에서 뭐 에디슨,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하던 게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미국이 산업 그 남북 전쟁을 겪은 이후에 1800년대 후반에 굉장히 빠르게 이 뭐야 산업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중국 같았다고 보면 돼요. 1800년대 후반. 우리가 지금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아직도 뭐 조금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좀 세련되지 못하고 뭐 이런 측면이 그때 당시 똑같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2, 30년 후에 더군다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공고한 패권국으로 지금 부상을 해서 100여 년 정도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서는 중국이 설마 그런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역사는 그렇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의 패권국 시기에 영국은 정말 조그만 섬나라에 불과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해요.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 패권국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 한 100년 이렇게 넘는. 근데 이제 이번 타이밍에도 그러면 이제 미국이 쇠락하고 중국이 올라갈 건지 아니면 미국이 다시 부스트를 할 건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죠. 한 30년, 2050년 정도의 세계 판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한 50년 후에, 2075년 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을지. 근데 이게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 인공지능 요 부분이 새로운 리딩 섹터가 될 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고 이걸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잘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인공지능이냐는 게 여러 기술도 많았잖아요. IT 혁명 처음 났을 때는 뭐 퍼스널 컴퓨터, 뭐 교수님 세대 여러분들은 태어나니까 이미 핸드폰이 있었나요? 태어나 보니까 다 엄마가 한 몇 살쯤 되면 다 핸드폰을 사줘가지고 뭐 너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막 이런 거죠. 그죠? 핸드폰을 안 쓴 기억이 있어요? 안 써본 기억이 있어요? 핸드폰을? 핸드폰 없이 살아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만 있죠. 근데 그거 커서 조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핸드폰을 안 써본 중고대 이후에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이 핸드폰 없는 세상이라는 게 뭔지 아까 초부에 얘기했지만
근데 교수님 세대는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상상력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고요. 교수님 83학번이거든요. 그래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이제 텀페이퍼 이런 거를 내주셨는데 그거를 다 손으로 써서 냈어요. 컴퓨터도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교수님이 1989년도에 이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도 교수님이 원고지에 썼어요. 석사 논문을 원고지에 써가지고 그거를 학교 앞에 대성복사 인쇄소 뭐 이런 데 갖다 주면 거기에서 이제 알바하는 이게 타이핑하는 아줌마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쳐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원시적이죠. 그랬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교수님이 2년 정도 일을 하다 91년도에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에.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로 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코스웍을 마치고 한 94년, 5년부터 논문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다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한 거죠. 87년도 교수님이 대학원 학번 87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자료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먼저 유학가 있는 교수님 친구한테 우편환으로 300불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 자료를 찾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걔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니네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니네 학교 앞에 서점에 가서 이 주제에 맞는 논문이나 책을 좀 골라가지고 복사를 해서 나한테 보내줄래? 네가 알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연락을 빨리빨리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한가득 논문을 보내줘서 그거 갖고 읽고 쓰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석사는 그렇게 쓰고 갔는데 박사 시절부터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런 뭐 인터넷 교수님이 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게 폭발적으로 처음에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인공지능을 위한 전초 어떤 기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진짜 꽃 피우는 시기는 인공지능 시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이미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자율무기 체계라고, 이제 과거의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뭐 미사일 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육군이 들어가고, 이제 지금 현대 전쟁이라는 건 공습을 딱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움직여서 육군이 들어가서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고 걸프전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이라크 전쟁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상화되면 그런 식의 전쟁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뭐 인공지능 무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쓰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를 아무데나 공격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뭐 청와대를 뭐 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 그 조준을 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움직임까지 다 이렇게 보고서 정확하게 자기가 목표로 한 청와대 건물을 파괴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하는 거죠. 건물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드론이 사람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시스템이 다 그런 환경을 조사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전쟁의 결정이라는 건 뭐, 한 시간 있다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전쟁을 결정을 해야 되고 공습을 결정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AI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몇 시간 걸리던 일을 몇 분이면 끝내고 전담자가 이거 그냥 오케이 하면 바로 나가는 식의. 그래서 이게 진짜 과거에 뭐 외과적 공격이라는 우리가 암 수술을 할 때 암세포만 딱 떼어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컨대 북한은 김정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김정은만 확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리지 않고.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김정은만 어떻게 죽여? 그 김정은을 죽이려면 김정은이 사는 그 모든 지역의 건물을 폭파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가능해졌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라벤더 이렇게 많은 그 기사들이 나와요. 관심이 있으면 한번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읽었던 거는 이 라벤더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공격을 한 뭐죠? 건물이나 뭐 구조물 이런 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마스에 속한 사람들, 요원들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얼굴이나 이 신상에 대한 정보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재적인 공격 표적으로 지정을 하고 이 라벤더에 의존해서 이 3만 7천 명 정도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걸 그렇게 해라라고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20초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얘가 이제 딱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평균적으로 10% 정도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읽은 기사에서는 이게 10% 오류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뭐 잘못된. 근데 교수님 오히려 거꾸로 읽었어요. 아니, 오류가 10% 정도밖에 안 났구나. 엄청나다. 뭐, 뭐 더 진전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지? 이 동영상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마스 그 최고 지도자가 막 쫓기다가 건물 지하로 가가지고 막 이제 부하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숨었는데 계속 드론이 따라오잖아요. 부하들 다 죽고 이제 거의 체념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뭘 했어요? 자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 이렇게 수건으로 확 덮는 그 동영상 본 적 있어요. 드론이 자기 얼굴 식별하지 못하대. 왜냐하면 드론이 식별하고 죽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뭐 드론이 다른 데이터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지 확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 거야. 식별이 되면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싸움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굳이 뭐 많은 인명 피해를 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정확하게 목표가 뭔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지를 알면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중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이 AI를 이 군사에 어떻게 도입하느냐, 뭐 이런 가지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경제 부문이 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직업이 없어진다. 얼마 전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 컴공 전공하면 무조건 뭐 데려간다 그랬죠. 근데 요새 어떻게 됐어요? 컴공이 이제 시험이 안 돼요. 왜냐? AI가 코딩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교수님도 최근에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파이썬이라는 코딩 용어를 좀 배우고, 왜냐하면 그 앱을 사용해서 이게 굉장히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뭐 60평생에 뭐 컴퓨터 뭐 이 코딩 이런 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걸 다 짜죠, 챗GPT가. 그러니까 갖다가 이게 파이썬 설치하고 뭐 커서 앱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프로그램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 물론 오류가 나는데 에러가 나는데 그것도 갖다가 붙여가지고 물어보면 얘가 다 에러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좀 도전해 보라고. 여기 다 문송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컴퓨터 코딩을 막 머리 싸매고 이렇게 그거 옛날에는 막 쫙 내려가는 막 무슨 매트릭스처럼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막 그거 에러 잡아내느라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를
갖다 붙이죠. 교수님이 에러가 나요. 그러면 그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얘가 정확하게 잡아줘서 이게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재밌어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경제적 불평등. 이 소규모의 이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은 뭐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스카웃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하지? 뭘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이게 좀 그렇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막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비용이 훨씬 더 예전보다 증대되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싼 부품을 쓰면 안 되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1980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계화의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그 뭐야 뭐 정점을 이룬 시기거든요. 19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화라는 현상이 진행이 돼서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자본과 투자가 막 확대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꼬꾸라지는 이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네. 지금은 그래서 뭐예요?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는 시기예요. 쇠퇴하고 있는 시기. 큰 흐름을 보면 1945년부터 한 70년까지 세계 경제가 급성장을 했는데 이제 80년대에 약간 흔들리다가 세계화를 통해서 다시 쭉 성장을 이어갔는데 2008년도에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세계화의 추세가 조금씩 꺾이고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이런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경제 분야의 변화가 조금 이제 이런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좀 왜곡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예요. 요새는 이제 교수님 때는 다 개도국이라 그러고 제3세계라 그러고 이랬는데 요새는 또 뭐라 그래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휘가 좀 어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야 좀 요즘 사람인 거죠. 근데 뭐 그게 그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보급이 선진국, 중국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는 당연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디바이드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왈러슈타인에 의하면 뭐 이미 1400년대부터 세계의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때는 이 뭐죠?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선진국 안에서 잘 사는 사람 소수 거의 대부분 못 살고 개도국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 소수 거의 대부분 잘 못 살고 이랬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격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 후반기부터 조금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철강 1800년대 한 중반부터 이 격차가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 뭐예요? 이 파란색이 선진국이고 지금 초록색이 지금 개도국이잖아요. 이 격차가 한 18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크게 돼서 언제 비약적으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하면서 됐고 또 하나 이 1980년대가 이렇게 크게 된 거는 언제 이게 IT 혁명이 이때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20년을 찍어 놓은 게 오로 자동차가 들어서 1880년대에는 철강, 전기 이런 것들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 기술이 한번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경제 패러다임을 한 번씩 확 바꾸면서 격차가 확 켜지는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 격차가 커지다가 조금 유지가 되다가 다시 신기술이 나와서 격차가 확 켜지고 다시 그 기술이 확산되면서 격차가 조금 좁혀지다가 다시 신기술이 나오면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1980년에 격차가 커졌고 지금 2020년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하면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 격차나 불균형, 불평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뭐 사회라는 게 항상 뭐 불평등하고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불평등은 어떻게 보면 전체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만한 굉장히 어느 정도의 격차는 굉장히 뭐 도전감을 일으키고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 하듯이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격차라고 얘기되는 거. 진짜 이런 거는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의 그 번영,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이제 세계 정치에 굉장히 큰 기술이 가져온 이런 격차를 어떻게 마더레이션 할 건지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해서 이런 걸 할 건지가 이제 큰 문제다. 그래서 보면 뭐 이 알고리즘 제국 이 AI 기술이 어떤 분은 더 격차를 크게 만들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기회의 창을 준다. AI가 이 개도국에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저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딥러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보건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이걸 좁혀줄 수 있다라는 그 낙관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낙관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논의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지금 AI가 군사 부문에도 큰 충격, 경제 부문에도 큰 충격, 그 다음에 선진국, 후진국 관계에도 큰 충격을 이게 막 판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그만큼 임팩트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스며드는 시기에 여러분들의 청춘과 30대, 40대, 50대를 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보다 훨씬 더 AI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하게, 그 다음에 이 AI를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이거 툴로 좀 활용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뭐야 이러고 있다가 기회 다 떠나고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이 AI가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오는 거라니까 내가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애티튜드를 장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다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AI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5년 오늘 시점에도 뭐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흐름을 보자는 거죠. 이 경쟁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중의 기술 경쟁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 딱 10년 정도. 그 전에는 기술 가지고 안 싸웠어요. 그 전에는 무역 적자? 뭐 이제 이런 거. 지금도 무역 적자 갖고 난리죠. 근데 뭐 그전에는 기술 문제는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2015년도에 중국이 중국제조 2025라는 거를 내세웠어요. 여기 지금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의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교수님도 사실 중국 전공자가 아니어서 중국을 잘 모르지만 교수님이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석사를 하고 91년도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뭘 공부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들 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뭐 제 관심도 있었지만 국제정치, 경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어떤 구체적인 주제까지 잡은 건 아니니까 교수님이 석사 논문으로 미국 패권 쇠퇴론이라는 걸 갖고 썼어요. 80년대 그 국제정치학의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이 쇠퇴한다. 80년대에. 그래서 폴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 논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교수님이 이거는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썼거든요. 미국 패권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 견고할 거다. 앞으로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썼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그때 당시 미국 패권 쇠퇴한다고 뭐,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패권국으로 누구를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중국은 아직 잠쿨쿨 누구예요? 아이러니하게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웃기죠? 일본이 1990년대를 잃어버린 90년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87학번이고 들어가서 87, 88년도 공부해서 89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핫한 논쟁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시기가 올 거고 아시아 태평양의 시기는 일본이 주도할 거다.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일본이 대미 무역 흑자가 엄청났어요. 근데 주로 뭘 팔아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전자제품을 팔아서. 그래서 그때도 기술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그때 옐로우 배싱 그래가지고 뭐 이 중국, 미국, 일본 이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거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막 지금 중국을 몰아치듯이 몰아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꼬꾸라지나 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또 그때 당시에 1980년대 후반인데 아무도 중국이 떠오르는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플레이어니까 중국을 한번 공부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교수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80년대 후반에. 웃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앞을 내다본다는 게 소련의 붕괴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 80년대 중후반만 해도 아무도 그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붕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당황하고.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게 지금 여기 뭐, EAI 이사장 하영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자기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86년도, 5년도에 크렘린에 가셨다는 거죠. 가서 뭐 여러 학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이 나라가 불과 한 4, 5년, 5년 후에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걸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는,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때 당시에 중국의 부상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곧 꼬꾸러질 일본에 대해서 막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흐름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라는 건지를 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어떤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자기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해요? 이미 서류에서 보면 70년대 후반에 등소평이 뭐예요? 네 군데를 개방을 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 성장을 막 드라이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효과가 한 10년, 15년 동안 안 났어요. 20년 동안. 그냥 중국은 여전히 후진 국가였어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기폭제가 된 게 뭐냐. 2001년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게 2001년도에 WTO는 1995년도 클린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클린턴이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위주로 미국이 주도하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가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중국을 이거를 가입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돼. 근데 당연히 머저리티는 가입을 시키자. 왜? 중국을 가입을 시키면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할 거고, 이런 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돼서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 단단한 중산층이 형성이 될 거고, 그 나라에 중산층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은 독재 체제나 어떤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 굉장히 비판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아마 민주화 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체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식의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이런 인권 이런 거를 장착한 그런 나라로 변화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나란히 세계의 주요 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가설을 내세웠던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완전히 틀린 가설이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50년 후에 미국이 또 그렇게 중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뭐 클린턴의 이 WTO 가입을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2008년 경제공황
미국의 그 뭐야 몰기지 이 사태 난 것도 사실 클린턴 시기에 뭐 도트 프랭크 법안 뭐 이런 법안 수정해가지고 친월가적인 정책을 굉장히 썼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미국의 적자로 만들고 무역 흑자를 만들었어요. 재정도 흑자를 만들고 클린턴의 목표가 뭐예요? It's stupid, it's economy잖아요. 경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쓰러져가는 미국, 레이건 시기에 막 재정 적자,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나라, 그 다음에 뭐 그 쿠웨이트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걸프 전쟁을 통해서 막 미국 방위비가 뭐 폭증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는 미국을 이렇게 다시 올린 이런 사람으로 뭐 굉장히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 경쟁 국면에 들었으면서 그때 당시 좀 판단이 잘못했다. 클린턴이. 우리나라도 사실 그때 북핵 위기가 94년도에 클린턴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클린턴은 뭐야, 뭐 불바다, 뭐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어, 막 이런 핵 협상에서 이런 얘기가 났을 때, 이것들 안 되겠다. 그냥 이 핵 개발 못하게 지금 이란 핵 개발 못하게 하려고 막 엄청 공격하잖아요. 그때 클린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어. 그때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미쳤냐, 당신 미쳤냐, 여기에 이 폭탄을 하면 남한에서 최소 200만 정도 사상자가 날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려서 이제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바람에 미국이 뭐 북한이 시간을 얻어서 결국은 핵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클린턴을 욕하고 뭐 어쨌든 뭐 쉽지 않은데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세요. 10%로 치솟아요. 세계 경제에서 그 제조업의 중심지로 딱 그 자리 잡으면서 이 시진핑 들어서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시진핑이 2012년, 13년 그 들어오기 전부터 한 10년 정도를 정말 고속 성장해요. 그러면서 약간 2012년, 13년도에 이제 이 고속 성장의 약간 한계? 이 고속 성장이라는 건 뭐였냐면 저임금에 기반한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중국보다 더 싼 나라들이 이렇게 임금이 더 싼 나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 안에서 더 이상 저임금에 기반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기술 중심의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년 동안 중국이 저임금에서 기술 혁신 국가로 변모하겠다. 그래서 기술 부문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이제 기술 혁신 국가가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싼 임금을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고 기술 혁신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야심차게 내세웠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이제 이때가 2015년 미국의 누구 때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죠. 오바마도 약간 움찔했어요. 움찔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이제 정권 말기여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진 않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가 있어서 미국이 반도체 리더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 행정명령, 그거를 이제 만들고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를 이제 준비하고 아마 자기에 이어서 뭐 힐러리 클린턴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플랜을 다 짜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선거에서 졌어요. 2016년 선거에서 지고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2015년부터 막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오바마도 중국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스테이크 홀더. 우리 이해 상관자다. 같이. 뭐, 니네는 아시아, 우리는 뭐 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별로 크게 견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트럼프가 이제 약간 이 미국 내에서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분위기는 좀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뭐 이제 이게 막 대세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뭐 처음부터 기술을 타겟팅을 한 건 아니에요. 무역 적자를 그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뭐 가져가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해서 처음에는 무역으로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2017년 동안은 좀 잠잠했고요. 2018년부터 무역을 가지고 뭐 관세를 매기고 뭐 막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한 이제 2018년, 2019년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둘 다 좀 지쳐서 2019년 말에 협상을 하고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코로나가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 협상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이제 무역 협상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주로 지금 중국이 어디에서 돈을 많이 지금 미국 거를 많이 이 따라가고 있나를 보니까 이 첨단 기술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을 베껴가지고 얘네들이 미국 거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지금 기술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강력히 막아야 되겠다. 이건 이제 그 트럼프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그샘플로 화웨이라는 기업을 딱 찍은 거예요. 미국의 가장 성가신, 그다음에 가장 위협적인 기술로서 화웨이를 찍어서 화웨이가 하는 이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2018년부터 그래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화웨이가 안 죽어요. 제재를 해도. 그래서 이제 점점 정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힘만으로는 화웨이가 안 죽었어요. 계속 화웨이가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통신 장비고 하나는 휴대폰이에요. 근데 통신 장비 영역에서 계속 승승장. 그다음에 휴대폰도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도 계속 승승장구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머리를 싸매고 이 산업안보국이라는 데 상무부에서 BIS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게 미국 장비만 안 팔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뭐예요? 이 Foreign Direct Product 룰이라는 거. 뭐 이게 외국 여기 지금 써놨나? 예, 예. 이 역외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미국의 원료나 장비를 25% 이상 쓰는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의 이런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게 삼성, 그다음에 대만의 TSMC,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와 최첨단 칩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이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2018년도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가 한 2020년 5월 이 거래 제한 규정을 강화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화웨이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주요 그 핸드폰 여러분들 지금 최신 반도체 칩이 뭐 삼성이나 아니면 TSMC에서 만들어지는 칩이 어디에 장착되는지 아십니까? 뭐 우주무기 아니면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에요. 엄청난 이 휴대폰이 영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와 있는 뇌 아닙니까? 휴대폰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뇌 기능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신 칩이 지금 휴대폰에 장착이 돼요. 근데 이거를 화웨이가 만들지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화웨이가 이거를 접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뭐죠? 뭐 이걸 그냥 접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뭐 자체 생산하는 막 이런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은 다시 이제 뭐 뭐예요? 메이트 프로니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서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막 이런 식의 지금 그 뭐 이렇게 흐름을 보이면서 해왔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4년을 하다가 화웨이를 좀 어렵게 만들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이제 저도 그랬고 어땠냐면 바이든은 지중파예요. 중국하고 오랫동안 중국을 16번이나 간 사람이고 저 시진핑도 만나본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트럼프하고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 대중 수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고 거기다 뭐 했냐면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막는 데에만 급급했지 자기 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어? 최신 반도체 칩을 만들지 못하고 대만이나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시기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그걸 거쳤잖아요.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겠죠. 교수님이 그때 차를 바꿔야 돼가지고 뭐 한 15년 된 차가 있는데 막 빵꾸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차를 바꿔야 돼갖고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에 거의 어떻게 1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당시에 막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막 공급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 미국에서 막 그렇게 대란이 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 이게 들어오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그 시기에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어떤 물류, 어떤 부품들은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너무나 크리티컬해서 이거를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그 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1980년부터 쭉 이어온 세계화의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싸게 먹히는 방향으로 해. 이런 거였거든요. 국내에서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국내에서 만들 수 있지만 해외에서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왜 그걸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에서. 그래서 마스크 이런 걸 미국에서 못 만든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만들면 예컨대 10,000원 해야 되고 중국에서 만들면 500원 정도 하는데 왜 그걸 미국에서 만들어? 당연히 중국에서 만들어. 세계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막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막 마스크 어디에 있는지 막 앱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고 막 교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국가들이 다 새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물류라는 게 무조건 싸다고 뭐 외국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특히 자기네 안보나 어떤 경제에 크리티컬한 이런 물품들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 중국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는 한편으로 유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첨단 제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품들을 만드는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법을 만든 제주 그 바이든 시기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봤지만 미국 혼자 힘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 대만, 한국,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일종의 기술 동맹 같은 걸 형성해서 이걸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대중 수출 규제,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어떤 제조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이 기술 동맹 이 세 가지 틀로 이제 움직였어요. 근데 트럼프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지금 대중 기술 규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국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첨단 반도체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야. 인텔이라는 기업도 뭐 별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TSMC하고 삼성을 꼬셔가지고 꼬셨다기보다도 압박을 해가지고 야 니네 공장 우리나라에 져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최신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 회사들이 쓸 수 있게. 이 미국의 계산이 이런 거예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 남한이라는 나라는 뭐야? 북한의 공격에 취약해. 이 나라들의 무슨 일이 생기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어. 그럼 미국 경제가 엉망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미국 안에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기업은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 기업들을 데려와서 만드는 이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조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한국에서 만들 때는 예컨대 뭐 칩 하나에 뭐 5만 원이면 만들어요. 근데 미국에 가려면 훨씬 인건비도 비싸고 환경 규제 비용, 뭐 규제 비용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거의 두세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TSMC나 삼성이 뭐 미국에 투자를 안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트럼프가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외국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관세를 매겨. 관세를 매기면 얘네들이 알아서 와서 투자를 할 텐데 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만약에 관세를 매겨봐.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를 5만 원에 사던 거를 관세를 20%를 매겨, 뭐 50%를 15,000원이면 미국, 한국 기업이 아, 이거 15,000원에 파는 것보다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팔면 거기서 뭐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 투자를 할 텐데 왜 그걸 보조금을 줘? 이러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나 TSMC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이제 기술 동맹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맹국마다 요새 관세 가지고 압박을 하고 방위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EU에 대해서도 방위비 압박,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압박. 그래서 이제 동맹이 다 지금 깨지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트럼프 시기와 바이든 시기에 시작된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중국이 막 이렇게 올라오던 거가 꺾였어요. 이제 속도가 미국의 제품들을 갖다 쓰지 못하니까 그냥 중저가 제품은 만들지만 최신 제품은 못 만드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 혁신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게 이제 좀 지금 소강 상태에 있게 된 건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에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도 있었지만 다른 동맹국들이 같이 해서 한 측면이 있는데 이 지금 동맹국들하고 관계가 느슨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같이 일할 수 없는 뭐 꼭 그렇게 보조를 미국에 맞추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대중 경제가 잘 성공할까 하는 파트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이런 사태에 이제 직면을 해서 와 이제 미국이 진짜 안 주네. 그 다음에 대만, 한국도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이 첨단 기술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 중국은? 그럼 우리가 해야지 뭐. 그리고 돈을 엄청 쏟아붓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빠르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뭐 중국은 따라오기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깨진 게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딥시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형, 그것도 중국 대기업도 아니고 스타트업이 낸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 돌려보니까 챗GPT만큼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근데 알고 봤더니 챗GPT에는 지금 뭐, 이 엔비디아의 뭐 칩이 뭐, 뭐 10만 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없다고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좋은 성능을 낸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거대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굉장히 경량적인,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 이런 거 괜찮아. 뭐 성능도 좋아.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라는 뭐 기업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 기업을 만들어 놓은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생태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 화웨이가 그 엔비디아의 H100이나 H200이라는 지금 이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최신의 칩이거든요. 이거만큼은 아니어도 어센드 구 시리즈로 뭐야 얘네들은 장비가 없으니까 막 몇 가지 장비를 막 엮어가지고 이런 걸로 거의 한 70%, 80% 따라오는 칩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이제 중국의 AI 기업 중에서 뭐 여러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알리바바의 뭐 QN 뭐 그다음에 딥시크 얘기하는데 사실은 화웨이가 그 생태계 AI 생태계 그 이 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자적인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바이든 시기 2020년 뭐 이렇게 때는 뭐 미국이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딥시크 쇼크라 그러죠. 이걸 통해서 미국도 스스로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AI가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 견제한 게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 기술 혁신을 하도록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하게 해서 오히려 중국을 더 자극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중국한테 견제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벌써 먹혔을 것 같아요. 2015, 17년, 18년부터 지금 한 몇 년 동안, 한 6, 7년 동안 견제를 해온 건데, 그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 뭐 메모리나 이파트가 미국의 견제 없었으면 중국이 이미 한 8, 90%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막아주는 바람에 뭐 한 50% 정도, 40%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 따라오는 속도를 늦춰준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이 그렇다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워낙 가파르고 중국의 그 AI 혁신 생태계라는 거, 그 다음에 AI 데이터, 뭐 이런 거, 알고리즘, 뭐 이런 역량,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이거를 이제 미국이 안심하고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AI 부문 사례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크게 뭐 딥시크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게 보면 교수님이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시기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1800년과 1900년대 초반. 왜냐하면 그때 이 패권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굉장히 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1800년대 후반하고 1900년대 초반 뭐 그 시기를 많이 보는데 이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이 이제 영국 제조업을 따르고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는 시기거든요. 막 그 1800년대 후반부터 한 1900년대 초반까지가 미국의 막 성장이 놀라운 시기거든요. 그 시기하고 그 시기 세계 경제의 활력은 미국에 있었어요. 구심점. 이미 이제 영국은 쇠락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패권이 바뀐 거는 2차 세계대전. 사실 달러, 파운드 이미 이제 그 1800년대 후반에 전체 GDP는 미국이 능가하기 시작했고, 영국을. 그 다음에 1900년대 이제 그때에 뭐 조금씩 이제 미국이 더 약진을 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완전히 패권이 넘어간 거는 1945년이고, 그때 이제 파운드 패권도 무너지고 달러 패권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그래서 보면 그 한 7, 80년기에 이 이행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뭐 달러 패권이 워낙 뭐 막강하죠.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이 막강한데 이미 제조업에서는 미국이 넘어갔어요.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구심점이죠. 이미 이거는 더 많이 이제 2050년에 뭐 거의 뭐 중국이 한 세계 제조업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가장 피크에 있을 때가 한 50 몇 퍼센트를 차지했었을 때거든요. 세계 제조업의 50 몇 퍼센트를 미국이 다 먹었다고요. 그 시기에. 근데 지금 중국이 아직 50% 아닌 40% 정도고 2050년 가면 한 50%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지금 보면 미국이 막강하지만 밑에 잠재력, 이 제조업이 지금 올라서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좀 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을 하고 있지. 이게 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제조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이 뭐 KPX 뭐 이게 뭐랄까 제조업은 10을 생산하면 이윤이 한 20 정도가 나와. 근데 금융에 10을 투자하면 여기는 100이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미국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제조업에 투자를 하진 않죠, 미국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거를 트럼프나 바이든이 억지로 해가지고 제조업을 하라 하는 건데, 교수님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흐름을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교수님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주 소수의 뭐 어떤 섹터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경제의 활력을 내세우고 어떤 탄탄하게 이 제조업이라는 건 또 탄탄한 중산층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 체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요. 이 세계 선진국들이 민주화된 시기가 다 제조업이 막강하게 발전된 시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이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제조업이라는 게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이런 그 섹터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회생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그걸 억지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고는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담 하는 나라니까 또 뭐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더구나 트럼프 2기에서 이렇게 죽을 쓰는 정책을 하면 이제 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이 시기에 이제 지금의 세계 경제 활력은 중국에 있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중국도 또 쉽지 않은 게 중국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력이 확 떨어진 거죠.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문제라는 혁신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유주의 어떤 이 정보도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 뭐 자유주의 어떤 문화가 있어야 돼. 실리콘밸리 식의 어떤 그런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약간 그런 거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도전이 중국도 이미 인구 구조의 노령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구 구조도 또 국제 정치적으로 국가의 국력에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민 정책 완전히 바꾸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진짜 굉장히 큰 그 문제거리예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들어와 있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인데 중국도 지금 이미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 상대적인 비중이. 그래서 과거 같으면 중국에 무조건 배팅을 할 텐데, 교수님 같으면. 이미 미국을 보고 조금 낙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중국에 배팅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도 이게 굉장히 빨리 늙는, 그 다음에 격차랄지, 가장 큰 거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가장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혁신이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도 배팅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똥볼을 차느냐에 따라 미국이 더 똥볼을 차냐, 중국이 더 똥볼을 차냐. 미국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 한 두세 명 더 오면 거의 뭐 교수님은 망조로 갈 거라고. 중국이 시진핑 사연이 지금 뭐 시진핑 뭐 위기설 막 이런 거 나잖아요. 만약에 위기설이 나서 다시 집단 지도 체제가 복원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또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중국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은 미국의 쥐고는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미국 기술 독점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못하지만 어떤 좁은 영역에서 응용 관련되는 영역에서 이 가성비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쫓아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지금 똥볼을 찬 가장 중요한 또 영역이 이거잖아요. 이 글로벌 사우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들어서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긴 해요. 심각하긴 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빚을 내잖아요. 이제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그 국채를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 니알 퍼거슨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뭐 그 경제 금융 사가가 이제까지 패권국이 쇠락하는 명확한 시점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그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었을 때
그 국가의 쇠퇴가 본격화됐다. 영국도 그렇고 그 전에 네덜란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2024년에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7천억 정도, 세계 전체 국방비의 절반 정도예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국채 이자를 통해 이자를 갚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전에 코로나 시기에 이 엄청난 이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미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한정 그렇게 못 찍어요. 그러면 엄청난 뭐 인플레이션과 뭐 환율 이런 데는. 근데 미국은 유일하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려 있어가지고 지금 뭐 좀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데려다가 뭐 했는데 그중에 뭘 했어요? USAID라고 뭐예요? 미국이 제3세계 국가 지원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코이카 같은 그 기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앴어요. 말이 돼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70년 된 기구인데 그 기구를 없앴어요. 없애고 그 기구의 기능 일부를 국무부 안으로 넣는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했어요. 교수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3세계 지금 이게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예컨대 WTO나 뭐 이런 돈으로 가서 그게 이제 제3세계 보건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데 국제기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돌리는데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난리죠.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아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나올 거다. 그런 보건에 지금 풀려야 되는 돈들이 지금 못 풀려가지고 이걸 막지를 못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뭐 어쨌든 그 틈을 국제정치의 공간은 절대로 빈 공간, 그 다음에 진공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다가 나가면은 다른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가고 있는. 너 어렵니? 나 돈 좀 있는데 내 돈 갖다 쓸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왠지 깨름직해도, 아니 뭐 전에 미국도 깨름직해서 썼는데 뭐, 당장 돈이 급하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사우스와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영향력의 축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축소에 굉장히 큰그 도전이 대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I 얘기가 이렇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 이 블록화가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서 미국과 중국이 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럼 완전히 그냥 분리된 인터넷도 분리되고 스플린터넷이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지금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 다 중국이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으로서는 사실 위태위태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아이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닷CN이나 이런 거 막으면 중국 다 날아가요. 못 봐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루트 디렉토리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가고 있진 않죠. 근데 중국으로서는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 분리된 인터넷 망이라는 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지고 우리가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비용의 증대를 의미하고 훨씬 더 불편하고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계화 시대에 비용의 뭐 감소로 갔다가 비용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분리되고 부분적으로 같이 하는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뭐 교수님이 인터넷 뭐 이 반도체 칩도 뭐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반도체 칩에서 지금 이렇게 경쟁하는 파트가 걸린 게 20 내지 30%예요. 나머지 70%는 아직도 미국이 다 중국 칩 갖다가 쓰고 있어요. 안 쓰면 너무 비싸서
뭐 전자제품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측면에서 전자제품 측면에서 한 70%는 공유하고 30%는 분리된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이중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인공지능도 계속 그렇게 돼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점점 그 분리를 더 많이 하려고 H100 하다가 H20도 못 팔게 했다가 중국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딱 내거니까 다시 풀었단 말이에요. H20은 훨씬 낮은 사양의 칩인데 그걸 갖고 뭐 옥신각신 하다가 그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히토류를 갖고 막 히토류는 지금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사실 히토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히토류를 채굴하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그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미국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용이 늘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H20을 다시 줬는데 중국에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거기다 백도어를 씹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H20을 주고 그걸 통해서 중국 데이터를 다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백도어 없다. 옛날에 화웨이 공격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화웨이가 뭐 백도어 통신 장비 팔면 백도어가 있어서 그게 미국에 설치되면 전부 뭐 비밀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화웨이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는데 미국이 그러면 안 되니까 화웨이 거 장비 쓰지 마.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LG U 플러스도 화웨이 장비 쓰는데 그것도 바꾸라고 막 압력을 엄청 넣었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 일인데도.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거꾸로 또 그렇게 되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디커플링이 부분적으로 되면서 이게 혼재된 이런 양상으로 갈 거고, 지금 중국이 기초나 데이터 부분에서는 앞섰는데, 이 AI 칩이나 컴퓨팅 파워 이런 거는 따라오질 못한다. 그리고 정부와 규제와 간섭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막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정부가 굉장히 장려하잖아요. AI 툴을. 그게 좋은 점으로 작동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또 이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혁신에는 또 방해가 되고. 뭐 어쨌든 지금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신에 여러분들한테 준 그건데 최근에 하버드 벨퍼 센터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중국이 어디까지 따라오나 어디까지 따라오나. 근데 보면 뭐 미국이 이쪽에 뭐 모델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앞서고 파란 거가 뭐야 그 뭐 이코노믹 리소스라고 돼 있는 거에서 미국이 뭐 워낙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 보고 있는데 탑 모델이 하고 뭐 이런 데서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글쎄 뭐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미중 경쟁이 과거와는 다른 점은 과거는 이렇게 경제가 서로 얽히지 않았어요. 미국과 소련의 경제가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군사에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미중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인 민군 융합 기술이에요. 이게 상업적으로도 쓰고 군사적으로도 쓰고 또 이걸 하는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이지만 사장은 대만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국에 열심히 팔고 싶어 하죠. 젠슨 황이 뭐 중국에도 가고 트럼프 취임하는 날 뭐 다들 뭐 그 뭐야 뭐 팀 쿡이니 뭐 일론 머스크니 다 백악관 가서 막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데 얘는 일론 머스크는 중국 가서 막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이해하고 이 국가의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경쟁은 계속 되겠지만 앞으로 한 50년 정도 치열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 판가름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 교수님이 열심히 건강 관리 해가지고 한 20년, 30년은 살아야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도저히 뭐 얘기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 이게 미국과 그때 당시 이제 독일이 영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독일의 기술이 상당히 1900년대 초반에는 영국을 앞섰어요.
근데 독일이 패권국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권국이 미국이 된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술이 딱 이렇게 우위에 있은 다음에 패권국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패권국이 된 다음에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 전에는 약간 도전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막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 그래서 교수님 한 30년 후쯤에 누가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니, 누가 승자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기후변화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추세를 보면 이게 너무 문명에 도전적이어서 이 문명 도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협력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뭐각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이런 위기들을 잘 관리하면 인류가 잘 살아남고 지속적인 번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가다 보면 진짜 자멸하는 길밖에 오히려 기술이 이기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의 지배하에 되는 오늘 교수님 들어오기 직전에 더 가디언의 그 하사비스 그 알파고 만든 사람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 하는 사람 그 인터뷰 읽다 왔는데 이 사람 한 5년 안에 AGI 그러니까 인간을 거의 초월한 인공지능이 현실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되게 이건 기술을 직접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인류에 위협적이지 않고 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까에 딱 마음을 모아서 기술을 발전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하면 인류를 보존할까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이길까 이런 관점에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래서 이 협력을 좀 한 사례들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소아마비 백신이나 이런 소유주 도킹 같은 거 이때가 냉전의 피크 시기였거든요. 뭐 후르시체프하고 뭐야 이쪽에 뭐야 뭐 아이젠하워 완전 냉전을 가장 대표한 인물들이 있을 때도 소아마비 오늘날의 뭐 코로나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갖고 두 나라가 협력한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이렇게 좀 협력을 해야 되고 그 협력을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견국으로서 할 일은 뭐 이제 이런 그 협력을 좀 매개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지금 유엔이 이 AI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구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는 여러분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였다 하면은 싸우고 뭐가 협력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진짜 파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지금이야말로 세계 정부가 필요한 때가 아니냐. 국제정치학에서 세계 정부는 우주인이 침공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해 왔거든요. 우주가 뭐 우주인이 와서 지구가 위협을 받을 때 지구 공동체가 만든 지금 약간 기후 위기라는 게 그런 거 AI라는 게 약간 우주인 도전에 맞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렇게 공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 공동체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 경쟁과 협력이 너무 경쟁이 파국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그게 공멸의 길로 가지 않게끔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AI가 미국 주도인데 완전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약간 권위주의적인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개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AI, 사브린 AI 뭐 이런 한국적 AI 모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술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굉장히 뭐 5천만밖에 안 되고
시장이 작지만 어쨌든 뭐 네이버 라인도 있고 이래서 뭔가 이런 미국식 모델도 아니고 중국식 모델도 아닌 새로운 AI 모델, 되게 민주적 가치를 담보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어떤 우선순위, 이런 거 격차, 불균형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델, 사회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게 좀 설정이 되고 이거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중견국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힘이 없을 때는 무조건 연대해야 되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길이 딱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끼리 연대해서 제3의 세력 이런 거를 형성해서 미국과 중국이 아닌 뭐 이 인류의 번영과 공존에 기여하는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공지능 모델 이런 거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고 그런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이제 우리가 막 따라가야 된다, 뭐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고 급급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처져도 돼. 그런데 괜찮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더운 여름에 공부하겠다고 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강의 계속 많이 남았는데요. 뭐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